미경이도 어제 이렇듯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어딘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시선은 휴대폰을 보면서 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거실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 뉴스에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쏟아져 나왔고 그녀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벌써 20번째 눌러본 직후였다. 통화 중이라는 신호만 계속 나왔다. 휴대폰 사용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시스템에 무리가 왔다는 뉴스를 들은 게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21번째 시도를 해보았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모양이었다. 취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속으로 빌면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낯익은 장소가 텔레비전에서 나왔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의 배경은 간밤에 내가 갇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 중 경찰 한 명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앞에 있는 동료를 권총으로 겨누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났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렷하게 기억났다. 취조실에서 내과 일을 돌보던 경찰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선임 형사가 권총으로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찍힌 동영상에는 나도 등장하고 있었다. 화면 아래쪽 구석이었다. 뒷모습이지만 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천장을 향해 선임 형사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나는 즉각 바닥에 엎드렸다. 간밤에 내가 취한 행동이 화면으로 생생하게 나왔다.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던 순간이었다. 어제 이 상황에서 벌어진 위협 사격이 과연 올바른 대처였는가를 두고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오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목소리 뒤로 화면이 바뀌었다. 자막에 의하면 정모 형사의 인터뷰 장면인데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 이른 아침까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 위로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인터뷰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찰서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솔직히 사람들 입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덩치와 어울리는 굵은 목소리가 높은 음역으로 변조되어 나왔다. 처음 이상현상을 보인 범인은 부상을 입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데리고 갈 게 아니라 먼저 병원으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바닥에 떨어졌던 핏방울이 떠올랐다. 그걸 보면서 나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그 정도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정 형사가 단호하게 말한 뒤 한숨을 내쉬었다. 답답할 것이었다. 어느 부분에선 나도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별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찔리고 깨져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제 그놈이 입었던 부상은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어뜯긴 상처가 아니었단 얘긴가요? 기자가 묻자 정 형사는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여과 없이 방송을 타고 나왔다. 정 형사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무튼 그놈은 자기 아내를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 삐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카메라가 아닌 모니터를 보고 있던 아나운서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생방송인 관계로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정 형사가 인터뷰 도중에 꺼낸 말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다. 때려 죽였다는 대목까지 나왔다가 삐 소리가 나기 전에 언뜻 시옷 발음이 들렸던 것 같기도 했다. 아마 그 단어 때문에 스튜디오로 황급히 화면을 돌렸을 터였다.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던 아나운서가 다음 뉴스를 전했다. 다음 뉴스도 이상현상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은 조용해졌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간밤에 일어났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결코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권총으로 위협하던 선임 형사가 격발까지 하고 난 직후에 경찰 기동대가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를 비롯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 기동대는 선임 형사를 제압한 뒤 나머지 경찰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를 경찰서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헬멧과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동대의 위협적인 모습에 우리는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기동대 대장인 듯한 남자가 나름 친절한 말투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상현상이 나타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우리가 벽을 향해 뒤돌아 있어주길 원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 중 범죄와 연관이 있는 몇 명이 반항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기동대원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등 뒤로 돌려놓았던 소총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사격 자세를 취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것도 먹히지 않았던 한 녀석은 대장에게 따로 불려나갔다. 누가 봐도 깡패짓 말고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녀석이었다.
어디 한번 덤벼보라는 듯 턱을 한껏 치켜든 녀석에게 대장은 한마디 사전 경고도 없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녀석의 턱을 날려버렸다. 불시에 공격당한 녀석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모두 군소리 없이 벽을 향해 뒤돌아섰다. 기절한 녀석은 기동대원 2명에 의해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우리를 한 곳에 몰아놓은 뒤 그들은 취조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총을 장전했다. 아무리 뒤돌아보지 말라고 위협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몸은 취조실을 등지고 돌아서 있었지만 눈과 귀는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소총을 장전한 기동대원들이 대장의 수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의 기동대원이 문을 중심으로 양옆에 서더니 취조실 안을 향해 소총을 겨누었다. 절구공이처럼 생긴 뭉툭한 도구를 들고 온 기동대원이 문 앞으로 걸어갔다. 닫혀있는 문을 부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 양옆에 달라붙은 대원들이 소총으로 엄호해 주었다. 대장은 바로 뒤에 서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사격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뒤 눈높이까지 들었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나서 앞으로 쭉 내밀었다. 대장의 수신호를 확인한 대원이 문고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 뒤 문을 살짝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 별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절구공이처럼 생긴 도구를 든 대원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더니 있는 힘껏 도구를 휘둘렀다. 경첩이 부서지면서 문이 떨어져 나갔다. 문을 중심으로 양옆에 있던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대장을 비롯해 나머지 대원들도 잽싸게 진입했다. 대장이 내린 명령 때문인지 총성은 없었다. 대신 누군가가 토하는 소리가 취조실에서 들려왔다. 곁눈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놓고 뒤돌아보았다. 나도 눈치를 살피며 그들과 함께 취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취조실 안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면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살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안에 갇혀있던 경찰들은 괴물로 변한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어 있었다. 고개를 다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붙잡고 있는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다. 취조실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던 피비린내가 지금 이곳에서도 나는 것 같았다. 젠장, 여긴 어제 그 경찰서가 아니야.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괴물한테 온몸이 뜯어 먹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걸 지우기 위해 나는 이를 악문 채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흔들면 머릿속에 떠오른 걸 지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끔찍한 장면이 점차 희미해졌다. 아파트 공지사항을 알리는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 나왔다. 머리를 흔드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휘청거렸다. 덕분에 머릿속은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았다. 나는 휘청대는 걸음걸이로 스피커가 붙어있는 벽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상현상으로 인해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이상현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집안에 계신 주민 여러분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기 바라며 밖에 나가 있는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귀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몰 이후엔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한 경비원들과 소수의 관리소 직원들로 과연 출입을 통제하는 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집안에서만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챙겨 입고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과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밖으로 나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발목을 붙잡았다. 마음속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다시 틀어보라고 속삭였다. 무턱대고 나가는 것보다 뭔가 대비를 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켰다. 아까 보았던 남자 아나운서가 계속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파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된 뉴스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는 동안 화면 오른쪽 위에 전국 지도가 나왔다. 지도 위에는 막대 그래프가 시도별로 하나씩 세워져 있었다. 그래프 옆에는 시도별 사건 사고 발생 건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역시 제일 많은 건 수도권 도시였다. 현재 이상 현상이 일어난 상황을 역학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사건 사고의 주범은 임신부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나운서는 그 발언 이후 잠시 입을 다물었다. 지금 틀어놓은 채널의 방송국에선 나름 간판 아나운서였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덕분에 그의 사생활도 종종 기사화되어 나오곤 했다.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났다. 그의 아내가 임신 3주차에 접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미경이와 나도 아이 문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럼 이제 각 시도별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잠시 사이를 두고 입을 연 아나운서는 겨우 말을 이어가나 싶더니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사건 사고의 주범이 임신부라는 소식을 접한 뒤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슬픔과 두려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아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터였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는 아나운서의 얼굴 대신 다른 화면이 뒤를 이었다. CG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도권 도시만 따로 떼어내 각 구별로 발생한 사건 사고 발생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분류해 놓은 화면이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는 곳의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았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편이었다. 그렇다 해도 발생 건수는 벌써 48건이나 되었다. 간밤에 들었던 구급대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막대 그래프는 이상현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발생 건수만 나타낸 것이었다. 평상시에도 있었던 다른 사건 사고와 합친다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몇 배는 더 올라갔을 것이었다. 화면 아래의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는 자막이 나왔다. 아나운서 문제 말고도 긴급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정상적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채널로 바꿔보았다.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속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이상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뀐 임신부에게 몰리면 그와 똑같이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이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몇몇 종교단체에선 지구 종말 또는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붉게 빛나는 교회 건물로 화면이 바뀌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났다. 주저할 새도 없이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미경이가 서 있을 줄 알았던 나는 실망감에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초인종을 누른 건 18층 남자였다. 그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신 건가요? 그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지금 이 상황이 남자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표정이 아닌데요. 그가 지 반으로 시선을 돌렸다. 옆으로 움직여 그의 시선을 몸으로 막았다.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내 말에 그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찬송가와 함께 사람들이 쏟아내는 방언이 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에 나는 물론이고 남자도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저들 말대로 정말 최후의 날이 도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그날에 대비하고 싶지는 않네요. 남자가 한 말에 나도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면에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자에 대한 위화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옆집도 아니고 굳이 위에 사는 이웃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그가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쪽은 어떤가 해서 와본 겁니다. 휴대폰은 같은 회사 제품이지만 통신회사는 달랐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해준 뒤 옆집으로 고개를 돌렸다. 옆집엔 가보셨습니까? 내 질문에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크리스천이에요. 현관문에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걸 선전해 놓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쯤 교회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왜 옆집이 아닌 여기로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마누라가 그저께 친정에 갔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올라와 본 겁니다. 답답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텔레비전에서는 광신도들의 집회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미경이가 저런 무리에 휩쓸려 몸과 마음의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더 이상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복도로 나가 문을 닫았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보려고요.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다간 답답해 미칠 것 같거든요. 나는 열쇠로 문을 잠갔다. 남자는 자신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1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아직 통성명도 하지 못했네요. 박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면서 나도 내 이름을 밝혔다. 덧붙여 나이도 말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더 나이가 적은지 따지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도 자신의 이름만 밝혔을 뿐 나이는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내며 19층에서 멈췄다. 양옆으로 열리는 문을 보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안쪽 상황이 시야에 들어오자 나는 차마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간밤에 보았던 취조실 안과 똑같았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몸을 뜯어먹고 있었다.
먹는 건 여자였고 먹히는 건 남자였다. 남자의 팔을 물어뜯고 있던 여자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멍한 듯 공허해 보이는 여자의 눈빛이 먹잇감을 향한 사냥 본능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나면서 영성 씨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너무 놀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간밤에 내가 취조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와 상태가 비슷했다. 도망쳐야 합니다. 여기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저 남자처럼 당하고 말 거예요. 속삭이듯 말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엘리베이터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로선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간 다음 나는 옆에 있는 난간을 붙잡았다. 여자 입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심하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죽어라 뛰어내려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으르렁거리던 여자가 들고 있던 팔을 떨어뜨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어라 뛰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순간 옆집 문이 빼꼼 열렸다. 녹슨 경첩에서 쇠소리가 났다. 이것들 봐요. 도대체 뭔 일이 났기에 일이 소란스러운 거요? 옆집 아줌마가 고개만 내밀어 우리에게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를 가리켰다. 마음대로 펴지지 않는 관절 때문에 뻣뻣하게 걷는 모습이 꼭 프랑켄슈타인을 보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드드드. 들어가세요, 아줌마.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떨렸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인지 아줌마는 오히려 밖으로 나와 내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어머, 수희 엄마 아니요? 여기 웬일?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던 아줌마의 시선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향했다.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린 시체를 본 아줌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여자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놀란 아줌마가 비명을 멈추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여자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재빨리 뒤돌아선 다음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영성씨도 내 뒤에 따라붙었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혹시 괴물로 변한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지만 그런 걸 따지고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1층에 도착해서야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가쁘게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층수를 확인해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9층에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파트 공동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현관문 너머로 바깥이 내다보였다.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저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 앞에 우체국 마크가 찍혀있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시체와 연관이 있는 듯했다. 아까 그 남자 우체부였나 보네요. 영성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몇몇 사람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얼빠진 표정에 우리를 확인한 뒤 곧이어 관심 없다는 듯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야 할까 난감해졌다. 335 모여서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아줌마였다. 월요일 오후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영성씨가 사람들을 향해 서너 발짝 앞으로 다가가더니 둥글게 손을 말아 입 주위에 갖다 댔다. 여러분, 잠깐 제 얘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각자 떠들고 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곤 모두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호기심이 느껴지는 눈빛도 있었지만 짜증과 분노로 번뜩이는 눈빛도 있었다. 왜 짜증이 났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언뜻 알 것도 같았다. 저런 눈빛을 한 사람들에게 아까 그 일을 알려준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혹시 이쪽 라인 13층에 사는 아줌마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선 느낌의 아줌마였다. 그녀가 우리 쪽으로 두어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저도 그쪽 라인 13층에 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실례지만 옆집과 왕래가 있는 편이신가요? 왕래까진 아니지만 누가 사는지는 알고 있죠. 혹시 그 집에 수희라는 이름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씨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나는 금세 알아챘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내뱉은 말에 의하면 아까 그 여자에겐 수희라는 이름의 딸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 여자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맞아요.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어쨌든 얘기를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숨을 내쉬며 그가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고 큰 소리로 물었다.
영성 씨가 방금 우리가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들의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해졌다. 놀라는 표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수희 엄마를 안다고 한 아줌마는 그럴 리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아줌마들도 눈물을 훔치는 걸로 봐서 그들이 아마 나와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인 듯했다. 놀라고 슬픈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과 달리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믿기지 않는다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가 꺼낸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반박할 만한 논리는 제시하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상현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이미 알고 난 뒤였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해도 저희는 그분이 변한 걸 분명히 봤습니다. 당신 상상 속에서나 봤겠죠.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렁찬 목소리에 주인공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운동선수 같이 다부진 몸을 하고 있는 남자였다.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는 군인을 연상케 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군인이라면 적어도 대위 아니면 소령 정도 되었을 것이었다. 휴가 나온 군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상상인지 아닌지는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보면 될 일이죠. 영성 씨가 말하자 그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은 저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겁니다. 그가 우리 앞으로 걸어와 멈춰섰다. 가까이서 보니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목에 걸고 있는 군대 인식표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렇다 해서 그런 일이 이틀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건 솔직히 확률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확률 운운하는 바람에 나는 욱하는 감정이 폭발했다. 그쪽 얘기는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피곤해 저러 갈라진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글쎄요.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냐가 문제겠죠.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영성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인상을 쓰며 그에게 물었다. 질문을 받은 그가 사람들을 향해 뒤돌아섰다. 텔레비전에선 이걸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가 우리를 곁눈질로 보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 계신 아줌마, 그가 수희 엄마 옆집에 산다는 아줌마를 불렀다. 눈물을 훔치던 그녀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옆집에 사신다는 그분 말입니다. 혹시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둘째를 가졌다면서 요즘 산부인과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녀의 대답에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추리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고 말하면서 범인을 지목할 때 짓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나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미소였다. 언론에선 지금 이 이상 현상의 주범이 임신부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임신부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시선이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말은 그럼 저 사람들이 수희 엄마를 죽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옆에 있는 영성 씨도 화가 난다기보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쉬웠을 겁니다. 남자의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끝나자 우리 앞으로 다가온 아줌마가 현관문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글쎄요. 그 죽은 자에게 아저씨의 추리가 맞는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줌마가 말하며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등지고 있던 나도 뒤돌아서서 현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19층에 있어야 할 그녀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9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는 건 그녀가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저 뻣뻣한 걸음걸이로 용케 계단을 내려왔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마음은 우리가 목격했던 일이 사실이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몸은 마음과 다르게 움직였다. 옆을 보니 영성 씨도 나와 같은 반응이었다. 그런 우리를 남자가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의 주인공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지나치는가 싶더니 현관문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저분에게 물어보면 진상을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저들이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했는지 말입니다. 로봇 만화에 나오는 깡통 로봇처럼 뻣뻣하게 움직이던 그녀가 통유리로 된 문에 부딪히더니 걸음을 멈췄다. 자기 앞에 유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고개를 갸웃거린 그녀가 유리문을 손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가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로 문을 열어야 했다. 재차 물으면서 그가 뒤돌아보았다.
비밀번호를 입에 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 안쪽에 있는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이 아니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혹시 저들의 거짓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그가 던진 질문이 허공에서 사라진 순간 현관문이 양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유리문을 두드리던 그녀가 우연히 개폐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밖으로 걸어 나온 그녀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먹잇감을 덮치는 괴물의 움직임은 그 어떤 것보다 재빨랐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던 아저씨의 목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걸 본 뒤 나는 관리사무소를 향해 무작정 뛰어갔다.